이름 붙이지 않고 인식하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단지 지엽적으로만 자각한다. 주변 환경이 익숙한 것일 때는 특히 그렇다. 관심의 대부분은 머릿속 목소리에 흡수된다. 사람들은 즉석의 판단들로 감각, 지각, 경험을 왜곡시킨다. 그들은 실제로는 아무데로도 가지 않는 것이다. 단지 그들의 몸만 여행하고 있으며 그들 자신은 언제나 있어온 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자신의 머릿속이 바로 그곳이다. 파파지가 이런 강의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당신이 지금 한국에서 사는데 유럽을 여행 간다면 당신은 얼마나 이동한 것인가? 우리는 그러면 한국에서 유럽까지의 거리를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당신은 단 한 걸음도 이동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속에서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몸이 이동했는데 그 마음이라는 것이 이동했다, 이동하지 않았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분명히 새로운 환경을 보고 감탄하고 있고 흥미로워하고 있는 나는 유령이란 말인가? 이제 이런 식의 접근들을 하시죠. 거기에서 파파지가 하고 싶은 말은 마음에 묶여있는 이 몸,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실제 이동거리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단 1km도 이동한 적이 없죠. 그래서 여기 톨레도 똑같은 말이에요. 당신은 실제로 아무 데도 가지 않은 것이다. 몸만 여행하고 있으며 언제나 그대로 머물러 있다. 당신의 머릿속 그곳에 이제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형태의 대상 의식 속에 갇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온 세상 천지를 다 여행해도 그 사람이 여행한 곳은 온 세상 천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 온 세상 천지 안에 있는 나를 여행한 것이죠. 나를 여행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라는 세계를 여행했을 뿐이지. 내 눈은 바깥 경계를 보여주고 내 귀는 바깥 경계를 들려주겠지만은 그 바깥 경계가 있는 그대로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 내 안에 들어와서 해석해버리는 일체 의심조의 세계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온 천지를 여행한다고 해도 결국 당신이 만나는 건 누구예요? 나 자신밖에는 만나는 게 없어요. 프랑스를 보고 독일을 봤다고 생각하지만 다 나 자신의 형태의 투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000사람인데 가면 1000사람이 다 다른 여행 감상을 말하는 것이죠. 100사람이 가면 같은 장소, 같은 음식, 같은 사람을 만났다고 해도 그것에 대한 감상이 다른 이유는 그 사람에 달려 있어요. 내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행한 것은 누구다? 나 자신을 여행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펜, 의자, 컵, 식물 등 가까이 있는 물건을 하나 선택해 그것을 시각적으로 탐구해보자. 즉, 호기심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강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강한 관련이 있는 이를테면 샀을 당시의 일이나 그것을 준 사람 등 과거를 상기시키는 물건은 피한다. 또한 책과 유리병처럼 글자가 적혀 있는 것들도 피한다. 그것들은 생각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긴장하지 말고 편안하지만 깨어있는 상태에서 당신의 완전한 관심을 그 물건의 세부적인 부분들에 기울인다. 생각이 일어난다 해도 거기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당신의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생각들이 아니라 지각행위 그 자체이다. 그 지각행위에서 생각을 떼어낼 수 있는가? 머릿속 농평 없이 결론을 내리거나 비교하거나 무엇인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함 없이 다만 바라볼 수 있는가? 몇 분 정도 관찰했다면 이번에는 지금 있는 방이나 장소로 시선을 돌리고 눈에 들어오는 사물 하나하나에 깨어있는 관심의 눈길을 던져보라. 이제 톨레가 마음에 점령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수행적인 예시, 실험을 해보라 이렇게 주시는 것이죠. 시각적인 탐구에 대해서.
그것이 뭐 시각적인 우리는 이 5가지 감각기관, 오성으로서 세상을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것, 청각적인 것, 촉각, 미각, 그리고 뭐가 있어요? 후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똑같이 대입을 하면 좋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현장에서는 저희 회원님들 안내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이렇게 이 5가지 감각 중에서는 촉각을 많이 활용합니다. 왜냐하면 촉각은 굉장히 직접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톨레의 관찰 기법도 좋아요. 그런 거와 더불어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많이 저희 회원님들 안내하는 것 중에서 따뜻한 컵을 이렇게 가만히 느껴보라. 그냥 그 온도가 점점점 변해가는 거, 그 내 손의 온도가 점점점 변해가는 거, 컵의 온도가 변해가는 거, 이런 걸 계속 다 느낄 수가 있어요. 느낀다라는 것은 그것과 나가 다르기 때문에 느껴지는 것이 같으면 우리는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미세하게 변화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어떤 관념적으로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촉은 매우 많아요. 그러니까 컵을 내가 너무나 생각이 많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떤 나를 탐구해 보고 싶다.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방법이면서 초기에 접근하기에 좋은 방법을 하나 추천해 달라. 그러면 따뜻한 컵을 가만히 느끼면서 좀 시끄럽지 않은 공간에서 조금 자신하고 한 5분이라도 있어 보라. 그러면서 내 안에서 들리는 소리들을 들으면서 나는 의식은 어디에? 손의 온도에 가만히 두라. 이렇게 깨어서 있으면서 올라오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판단 없이 한번 들어보라. 이제 이런 말씀들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상황에 대한 판단력도 좋아지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일상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또 이 마음 공부의 접근도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대상에 딱 접지했을 때 이 이제 강도의 차이에 따라서 바로 튀어 올라오는 거, 그리고 천천히 올라오는 거, 이제 이런 것이 그 압력의 차이와 힘의 차이, 그리고 내가 얼마나 반복시켜 놨는가, 이런 것들의 차이니까 이 수행적인 예시 톨레처럼 해도 좋고, 이 느낌에 가만히 집중하면서 나를 이렇게 좀 보는 거, 우리가 대상 없이 그냥 자신을 알아차리기에는 처음에는 좀 진입이 어렵다는 것을 제가 이제 현장에서 많이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5가지 감각기관 중에서 해보면 좋겠다. 특히 촉이 좋더라고요.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 톨레 경험하는 자는 누구인가에서 모든 경험에는 3가지 가능 구성 요소가 있다. 감각기관에 의한 인식, 생각 또는 정신적 이미지, 그리고 감정이다. 이렇게 말해요. 경험을 구성하는 요소의 3가지가 감각기관에 대한 인식, 감각기관, 눈, 색깔 빨간색, 파란색, 생각 또는 정신적 이미지, 저것은 뭐 깃발을 닮았네, 저것은 뭐 내가 봤던 어떤 티셔츠를 닮았네, 정신적 이미지죠. 그리고 감정, 빨간색, 옛날에 우리 2002년인가요 월드컵, 그때 우리 4위 할 때 아주 대한민국이 붉은 악마의 열풍, 그때 그 느낌과 감정이 떠오르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 경험으로 인해서 감각기관에 대한 인식, 생각 또는 정신적 이미지와 감정, 이제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톨레는 이렇게 질문하네요. 경험하는 자는 누구인가? 당신이다. 그럼 당신은 누구인가? 의식이다. 의식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대답이 불가능하다. 질문에 해답하는 순간 대상을 왜곡한 것이고 그것은 또 다른 대상으로 만든 것이 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시네요. 자, 경험하는 자는 누구인가? 의식이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불가능하지만 불가능하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는 의미가 너무 어려워서 감히 판단이 불가능해서
아니면 나의 지식과 경험이 부족해서, 노력이 부족해서, 선근이 없어서, 팔자가 사나워서 복이 없어서, 인맥이 없어서,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아니 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대상에 대한 왜곡이라는 것은 어려워서 왜곡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지금 현재 그것을 있는 것은 그것에 대한 지식이 없고 이름을 모르고 명색을 몰라서 그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이미 그냥 뭘 닮았다, 뭐가 느껴진다. 아까 여기 톨레가 인식, 정신적 이미지, 감정 중에 어떤 거 하나를 떠올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어렵다라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기존 사고대로 나는 중생이기 때문에 나는 많이 공부를 안 해서 난 깨달음이 없어서 어렵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접근을 좀 다르게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경험하는 자는 누구인가? 모무간 구칙인가요? 해중. 해중이라는 분이 그 수레 바퀴살이 100개나, 바퀴살이 보통 한 6, 7개 정도 될 텐데 100개나 만드는 장인이었다고 그러죠. 그 내용에서. 근데 다 그것을 바퀴살을 해체하고 그 굴대도 떼어버리고 다 해체를 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의 선지는 뭐겠어요? 이 모든 이 어떤 수레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가 이 말이죠. 이것을 다 분해하고 해체해버리면은 수레가 되지가 않잖아요. 자동차도 뭐 2만 개의 부품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2만 개의 부품이 다 조화를 이루어서 딱 틀에 딱 맞춰져야 되지 하나의 어떤 바구니에 2만 개의 부품을 넣는다고 해서 자동차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똑같은 부품이 있지만 그것에 맞는 조건과 환경과 인연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4대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4대로만 이루어진다고 해서 인간인가요? 인간의 삶을 살 수는 없잖아요. 식물인간 같이 4대는 다 있지만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거기에 어떤 나의 인과가 들어가서 그 인연에 맞는 사람다운 삶을, 그리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이 이제 톨레가 의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도 4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면 4대로 이루어진 이 육신이 나인가 이 질문이죠. 당신은 누구인가? 4대로 이루어진 이것이 나인가? 이것의 조합물인 그 의식의 비춤인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의식의 비춤이다라는 것이죠. 몸은 오고 가니까 오고 가는 것을 나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아는 자 없이는 어떤 것도 알 수 없고 인식할 수 없으며 생각할 수도 없으며 느낄 수도 없지만 그 아는 자는 영원히 알 수 없는 것으로 남아 있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형상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는 자 없이는 어떤 것도 알 수 없고 인식할 수 없으며 생각할 수도 없지만 영원히 알 수 없는 것으로 남아야 된다는 말이 좀 묘하죠. 그랬을 때 알 수 없다라고 하니까 몰라야 된다라는 것을 내 어떤 저절로 일어나는 알매 지혜까지 눌러가면서 그냥 몰라라는 것은 좋은 접근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내가 무지를 강화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아요. 이런 인식이라는 것, 비춤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은 지혜의 작용이고, 그 지혜의 작용이라는 것은 처음에 평등지, 일성지가 나중에 차별지, 그리고 내 삶의 그 인과 작용마다 다 다른 형태로 드러나는, 그러니까 하늘에는 평등하게 내리는 비인데 그것이 세상에 펼쳐졌을 때는 오만상이 다 다르잖아요.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평등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런 우리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무슨 지혜입니까? 그 무기공에 들어가서 그냥 환상 노름하는 것이 무슨
어떤 깨달음의 영험함이 있어요. 어떤 조주선사가 말하는 평상심시 도, 이 평상심의 마음이 하늘에 있는 무차별지가 평상심의 마음으로 차별지로 드러났을 때 우리는 그 평상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분별지를 봐야 절대 성질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알 수 없다고 하니까 정말 그냥 항상 모른다는 마음이면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엇으로도 나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규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지식이 없어서 지적 능력이 없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 모른다의 개념이 아닌 모른다여야지 그냥 몰라, 이것은 스스로 알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자신의 무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 순간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공부가 요원해진다라는 것을 왜? 내 안에 아는 자가 있다고 톨레도 말하잖아요. 그 아는 자가 늘 시험지를 던져주거든요. 그러면 자기의 한계를 계속 느끼고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하게 될 것이에요. 자, 여기 호흡 부분이 나와 있네요. 이것 하나만은 제가 압니다. 가능한 한 자주 기억날 때마다 자신의 호흡을 자각하십시오. 그것을 1년 동안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적힌 모든 과정에 참가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숨쉬기는 무료입니다. 아주 친절한 분이시네요. 자, 우리 숨 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숨 쉬는 법을 우리가 크면 다시 배워야 돼요. 너무나 우리의 호흡이 조급해요. 느리게 호흡한다는 분들도 너무 급해요. 마음만 앞서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 몸이 호흡이 따라가기에 늘 바빠요. 자, 그래서 호흡하는 법을 우리가 다시 배워야 되고, 그 출입심염이라고 그래서 그 호흡을 들어왔다 나갔다 그것을 보는 거, 그 수행법이 실제로 명상법에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한 호흡이 나갔다가 못 들어와도 죽고 들어왔다가 못 나가도 죽는 것이죠. 이 호흡이라는 것은 무의식과 의식에 다 통로가 되고, 무의식적으로 호흡도 하지만 내가 호흡을 알아차릴 때는 의식적으로 호흡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 한 호흡이 생멸에 대한 경험이고 절대와 차별에 대한 경험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공과 이 색과 공의 이 경계를 넘나드는 것을 가만히 호흡하면서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어떤 명상하면서 어떤 이상적인 세계에, 우주적인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않는다면 그냥 진짜 현실에서 일어나는 호흡을 그냥 그대로 알아차리고 바라는 마음 없이 그냥 내 호흡 보는 걸 뭘 그렇게 바라면서 호흡을 합니까? 그냥 바라봐도 되죠. 그러면서 이 한 호흡을 그대로 느끼고 이렇게 자각하다 보면 여기 톨레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나요. 그 단순한 일이 뭔가 지적 작용도 있어야 되고, 그렇구나, 깨달음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몸의 변화도 막 일어나는 어떤 드라마도 필요한데, 호흡, 맨날 하는 호흡, 이 하찮은 호흡, 이걸로 뭐 되겠어? 조급한 마음들이 처음에 많으세요. 그런데 이 톨레가 말하는 정말 많은 변화, 강력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에 절대로 동감합니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숨쉬기는 무료라고 하잖아요. 저희 새벽 명상 5시부터 6시까지 하는데 호흡관 명상을 하거든요. 이런저런 명상들을 많이 해봤지만 가장 간단 명료하고 뚜렷이 깨어있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도 언제나 간편한 기준이 되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자, 게다가 숨쉬기는 무료입니다. 톨레가 말하잖아요. 저희 그 새벽 명상도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함께해요.
자, 2시간 이상씩 호흡 명상을 할지라도 한 번의 호흡이 당신이 알아차릴 필요가 있는 전부이며 당신이 진정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전부다. 나머지는 기억과 기대다. 너무 좋은 말이죠. 이것이 당신이 알아차리는 호흡은 단 한 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외의 것은 다 기억이라는 것이죠. 어떤 동작을 할 때도 그래요. 저희가 어떤 기호흡 수련을 하거나 단전호흡을 하거나 축기 연습을 할 때도 내가 1시간을 했다, 2시간을 했다, 우린 이렇게 기억하지만 공부를 많이 해가다 보면은 그냥 한 동작을 했다라는 기억밖에 남지 않아요. 내가 그 한 동작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했나, 정성껏 했나, 온 마음을 들였나, 이것을 계산하지, 내가 1시간 동안 했다, 2시간, 그런 시간 계산이라든지 양적인 볼륨으로 자기의 어떤 공부 상태를 점검하지 않아요. 시간의 양은 나의 공부를 증명해 줄 수 없어요. 뭐가 증명해 주나요? 효율적인가, 바른 방향성인가, 정확한 노력인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었는가는 공부 계속 해 나가시다 보면은 조금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진심인가가 중요하죠. 자, 호흡에 대한 톨레 이야기 좋으니까 좀 더 읽어보면, 호흡은 당신이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일어남이고 당신은 그것을 관찰할 뿐이다. 호흡은 저절로 일어난다. 몸 안의 자성이 그것을 하고 있다. 당신이 해야만 하는 것은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일이다. 긴장도 노력도 개입하지 않는다. 또한 호흡 사이의 짧은 멈춤을 주목하라. 특히 숨을 다 내쉬고 난 뒤 다시 들이쉬기 전에 고요한 지점을, 이렇게 말하네요. 호흡에는 형상이 없다는 사실도 호흡 알아차림이 삶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의식을 발생시키는 더없이 효과적인 방법 몇 가지 중에 하나다. 호흡은 물체가 아니며 형태도 형상도 없기 때문에 훌륭한 명상 대상이다. 호흡의 자각은 당신을 현재의 순간으로 오게 한다. 그것이 모든 내적 변화의 열쇠다. 맞습니다. 저희 회원님 중에서 이렇게 호흡 알아차리기를 하면 그래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나요, 원장님은? 이렇게 말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효과일까?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 어떤 깨달음을 일으키는 거,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알아차림이 일어나는 거, 의식의 현존을 의식의 현존 상태를 유지하는 거, 이제 뭐 어떤 것이어도 좋아요. 그런데 호흡으로 돌아오고 호흡으로 돌아오는 가장 큰 목적은 지금 여기에 있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호흡이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 호흡을 따라가다가 금방 다른 것으로 전환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컵의 온도를 느끼면서 이 감각이라는 건 실시간으로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은 내가 계속 꾸준히 쭉 따라가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더라고요. 저희 회원들 보니까. 그런데 이 컵의 온도는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거든요. 내 손의 온도하고 맞추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차이가 더 많이, 그 낙차가 더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그런 접근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호흡은 현재 들어오기 위해서 가장 그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계속 안내를, 그것으로 이제 저희는 주로 삼아서 명상을 진행하는데, 새벽 명상도 마찬가지고 현재 내려오는 거, 그것이 절대적인 현재 순간에 존재하기 위해서 하는 연습이다, 어떤 습관화 작업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완전히 현재의 순간 속으로 돌아오는 것과 의식의 이름 없이 생각을 멈추는 이 두 가지 사실은 하나이며 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공간의식이 등장한 것이다.
본래의 언어예요. 공간의식은. 공간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공간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공간의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면 조금 또 나의 상으로 빠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톨레가 말하는 공간의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공간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좀 지각해야지 내가 알고 있는 그 공간, 여기와 여기 사이의 공간, 마음의 공간 뭐 이런 걸로 해석을 한다면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그래서 톨레는 공간의식에 대해서 해석해 주는 것을 제가 조금 표시를 해놨는데 틈 알아차리기 부분에 보면은 무엇인가를 보거나 하나의 소리를 듣는 첫 순간 속에는 보고 듣는 대상의 마음이 이름을 붙이거나 해석하기 전에 대개 그 안에서 인식이 일어나는 깨어있는 틈이 있다. 그 대상이 낯선 것일수록 더욱 그렇다. 그 틈이 내적 공간이다. 그 틈의 시간적 길이는 사람마다 다르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공간은 대단히 짧기 때문에 아마도 1초 또는 그보다 더 짧기 때문에 놓치기 쉽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간의식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보고 듣는 대상의 마음이 이름을 붙이거나 해석하기 전에 그 안에서 인식이 일어나는 깨어있는 틈을 공간의식이라고 말을 하는 거. 그러면 우리 일상으로 접목해서 이해를 해본다면은 저녁에 자고 일어났을 때 그냥 좀 멍하잖아요. 여기는 어딘가, 나는 누군가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멍한 상태. 지금 이것을 톨레식으로는 공간의식 안에 있는 상태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공간의 개념, 어떤 텅 비고 고요하고 충만한 어떤 공간으로 들어가는 그 느낌을 강조하는 공간을 상상하신다면 다시 한번 톨레의 언어를 이해해야 되지 내가 아는 공간으로 접목해서 이해를 한다면 이 책을 공부해서 내 삶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유창한 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잘해서 무슨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가 얘기하는 것에 대한 바른 인지 하에서 그런 것을 이해해 나가는 작업, 그러면서 해오를 통해서 이 증득해서 깨닫는 그 증오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바르게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가 출발선이 돼야지 내가 인식하는 게 무엇인가가 출발선이 되어서는 안 되죠. 배우고 있는 입장이라면 그렇다는 것이요. 중독, 오랫동안 지속되는 강박적인 행동 패턴을 중독이라고 부를 수 있다. 중독은 하나의 실체에 준하는 존재, 하부적인 인격체, 주기적으로 당신을 완전히 차지해버리는 에너지장으로서 당신 내부에서 살아간다. 심지어 당신의 마음과 목소리, 머릿속을 점령해버린다. 그러면 그것들은 중독의 목소리가 된다. 그 목소리는 이런 식으로 말할 것이다. 넌 오늘 하루 힘든 하루를 보냈어. 넌 좀 즐길 필요가 있어. 너의 삶에 남은 유일한 쾌락을 자제할 이유가 뭐야? 그래서 만약 알아차림이 부족해 이 내면의 목소리와 동일화되면 어느새 냉장고를 열고 진한 초콜릿 케이크에 손을 뻗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무의식 속에 일어나는 행위들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중독이 오랫동안 지속된 강박적인 행동 패턴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모든 중독들은 행동으로 우리가 이제 뭐 술, 알코올 중독, 어떤 뭐 담배도 중독 증상이죠. 커피 중독, 뭐 쇼핑 중독, 뭐 붙이면 게임 중독 뭐 많잖아요. 많은 종류의 중독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구분짓는 것은 행위죠. 술을 마시는 행위, 쇼핑하는 행위, 그런 것들이 이제 강박적인 행동 패턴을 보일 때 이제 중독이라고 부른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론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강박적인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 더 점검하면 좋은 것은 생각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걸 꼭 봐야 됩니다. 생각이 일어나니까 행동에 강박적인 증상이 일어나서 계속 술을 찾거나 계속 담배를 찾거나 계속 뭐 쇼핑을 하고 싶거나 그냥 무의식적으로 쇼핑하고 무의식적으로 술 마신다고 너무나 자동화되어 있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러기 전에 반드시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좀 늦었죠. 알아차림이 늦었지만 이미 그 알아차림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알코올 중독, 뭐 쇼핑 중독이다. 그러면 오늘 마음이 허전해. 그러면 이 사람은 술을 마시고 이 사람은 쇼핑을 하죠. 같은 허전한 마음인데 이와 같이 다른 행동이 일어나는 것은 내 마음에서 이미 허전해 라는 생각과 느낌이 일어나줘야 쇼핑하고 싶다. 이걸 해소하고 싶다라는 것이거든요. 자신도 나쁜 거 하는데 계속 하는 거. 그렇게 일부러 나쁜 거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냥 그것이 눈앞에 이 언발의 오줌을 누는 것, 잠깐 따뜻하고 발이 더 시려워지는 일인지를 알면서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 그런데도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행동을 어떻게 바꿔보려고 애를 쓰시잖아요. 현장의 언어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행동 너무나 다그치지 마세요. 그 행동이 일어나게끔 나의 생각이 먼저 일어나는 것을 봐주는 것. 이것이 이제 마음 공부고 마음 챙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행동에 대해서 나는 정말 안 되나 봐. 나는 이것밖에는 못하나 봐. 나는 이번에는 망했나 봐. 이런 말씀 하시기 전에 내가 불안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내가 외로워지고 있다라는 거. 내가 지금 상처받고 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런 것들의 어떤 마음 상태라든지 느낌 상태가 올라오면 익숙한 나의 강박적인 행동으로 그것을 보상하려고 하는 것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행위를 고치는 게 맞겠어요? 그 생각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겠어요? 단언컨대 생각입니다. 모든 중독은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하는 나를 너무 괴롭히지 마세요. 그 행위를 일어나는 나에게 시간을 좀 주고 나는 계속 집중해야 되는 건 어디예요? 내가 이걸 초콜릿을 계속 먹고 싶을 때는 마음이 허해서 그렇구나. 슬퍼서 그렇구나. 외로워서 그렇구나. 외로움을 어떻게 하면, 슬픔을 어떻게 하면 이런 접근이 좋지? 초콜릿을 어떻게 하면 안 먹을까? 건강에 좋은 야채를 먹어야 되겠구나. 잠깐은 되는데 이게 이제 강하게 온단 말이에요. 내가 조금 막 무너져. 그러면 초콜릿 무의식적으로 집어서 막 먹고 있어요. 케이크 막 먹고 있고 그렇거든요. 토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행위가 강박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강박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부터 알아주고 마음부터 알아주고 하면서 차츰차츰 행위의 강도가 줄어들면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다면 그러면 초콜릿 대신 야채를 좀 먹어야 되겠다. 이때는 돼요. 행위를 바꾸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법이 생각부터 마음부터 알아주고 그 다음에 행위를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지. 행위부터 드러난 것에 우리는 익숙하기 때문에 드러난 것만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계속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현상의 이면에 뭐가 있나요?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우리가 에고라고도 부르고 만이라고도 하고 자아라고도 하고 많죠. 바사나라고도 하고 경향성.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접근을 꼭 해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진짜 처음에 어렵지 계속 해 나가다 보면 그게 정말 완전한 해결을 이루어주는구나. 이것이 왜냐하면 뿌리가 사라지잖아요.
그 열매가 사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열매를 다 태우면 사라지나요? 숨어있는 열매는 어떡하고? 그래서 그 열매를 사라지게 하고 그 줄기, 나무를 사라지게 하는 것은 저기 땅속에 숨어있는 뿌리를 고사시켜야 되는 것이죠. 근본 에너지, 줄기를 올려서 꽃대를 피울 수 없는 상태, 그것이 생각을 알아주는 것이죠. 마음이 에너지가 생겼으면, 남아있으면 그것이 언젠가는 기회를 만나서 꽃을 피우죠. 싹을 틔우고. 자, 그러지 않기 바라기 때문에 이런 순서를 조금 알아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 넌 오늘 힘든 하루를 보냈어. 넌 좀 즐길 필요가 있어. 너의 삶에 남은 유일한 쾌락을 자제할 이유가 뭐야? 이런 식으로 아주 달콤한 말을 해주는 이런 상황도 우리한테 필요하지요. 필요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돼요. 이것에 대한 위험성을, 그럼 어떤 위험성이에요? 그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당신은 내가 초콜릿 먹는 거, 나의 강박적인 행위는 이제, 저한테 더 괴로움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게 습관적인 행위를 넘어서 강박적인 행위, 그냥 자주 하는 행위, 그냥 어쩌다 하는 행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행위, 이렇게 이제 계속 그 강도가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행위를 할 때 내가 그만큼 괴롭다라는 것이잖아요. 그 괴로운 마음을 알아주라고 금방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 괴로운 마음을 알아주는데 내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넌 좀 즐길 필요가 있어. 그래, 내가 이거는 좀 이렇게 해줄 수도 있어. 그래, 내가 나한테 힘을 주자. 긍정적인 사고방식, 감사하는 마음.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어디야? 내가 이런 부분은 또 잘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상을 해주자. 이제 이런 어떤 심리적인 위안, 그리고 조금 얼핏 들으면 정말 굉장히 자신을 위로하고 아끼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 좋아요. 그렇게 해도 돼요.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이걸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당신이 정말로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변하고 싶어요. 초콜릿으로 위안 삼고 싶지 않고 그 어떤 불안한 순간이 끝나고 나서의 그 한심한 나의 모습, 막 폭식을 했다든지 뭐 술을 과음을 하고 엉망진창이 됐다든지 뭐 회사도 안 나가고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뭐 나쁘고 어떤 일이 일어나서 후회가 정말 돼,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좌절감이 계속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런 순간에서 내가 정말 변하고 싶어요, 이러고 싶지 않아요 라는 심정이세요? 아니면 이 순간만 그냥 넘어가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와도 급하도 계속 맞고 맞아도 상관없어요, 이런 마음이세요?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원하세요? 난 정말 변하고 싶어요. 사실은 이런 것에 의존하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 내 주인공으로 살고 싶어요. 이것을 원하세요? 아니면은 그냥 상황이 좀 끌려다녀도 좀 가볍게 끌려다니고 그 정도면 됐죠. 좀 뭐 어쩔 땐 끌려다니다가 말다가 그런 정도. 그냥 이 순간 좋으면 되죠. 이런 마음이세요. 자, 그렇다면 결정을 했으면 결정에 대한 답을 알려드릴게요. 변화하고 싶다면 전환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전환이라는 것은, 자, 이런 식은 전환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힘들었어. 좀 즐길 필요가 있어. 뭐, 내가 이런 정도는 나한테 보상해줘도 되는 거 아니야? 해도 좋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것이 아니야. 근데 알아두라고 그랬어요. 이 전환이라는 것을. 왜요? 내가 정말 변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끌려다니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의 어떤 상황, 취약한 상황이 다들 있을 거예요. 그 취약한 상황에, 그 사람의, 그 물건에, 그 음식에, 그 뭐 어떤 관계에 끌려다니고 싶지 않다고 하면은 전환시켜서는 계속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면 다음 사람 나타나고, 이 음식 아니면 다른 음식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변화를 위해서는 여기 아까 톨레가 말한 것처럼, 그리고 그 자신의 감정을 알아주라, 생각을 알아주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첫째로
알아주는 거 중요해요. 그래야 현상 점검과 내 상태에 대해서 내가 인지가 돼야 돼요. 그냥 행동부터 나가서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주는데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돼요? 전환시키지 않는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변하고 싶다면 이런 거지 저런 거지 합리화, 정당화시키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있다면 변하기 힘들구나. 변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그러면 좋아졌는데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제가 그들 때 조금 전환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좋아졌는데요. 저는 정말 삶이 유쾌하고 행복해졌는데요. 과연 그러신가요? 그 순간 괜찮아진 거, 얼마 동안 괜찮아진 거, 좀 센 거 오시면은 그래도 여전히 괜찮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그 에너지가 갖는 한계가 있어요. 변화시키지 않으면 전환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전환이라는 것은 사과처럼 보였다, 귤처럼 보였다, 딸기처럼 보이는 이렇게 전환시키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내재적인 에너지는 같아요. 그래서 머털도사 같은 식이죠. 겉으로 마술로 무슨 음식들을 많이 차려놨어요.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은 거예요. 분명히 다른데 촉감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향도 나고 다 있는데 배가 안 불러요. 환상이라는 하나의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전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의 에너지를 쓰는데 겉보기에만 달라 보이는 것이라서 그 한계성이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렇게 새롭게 인식하는 거지 새로운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변화라는 것은 무엇과 함께 오냐면 직면과 함께 와요. 당신의 진심과 함께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자, 여기 톨렌이 이렇게 말해요. 강박적인 행동 패턴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해볼 수 있다. 강박적인 욕구가 일어나는 것이 느껴지면 잠깐 멈추고 의식적으로 3번 호흡한다. 이렇게 하면 알아차림이 일어난다. 이때 잠시 동안 그 강박적인 충동 자체를 당신 내면의 하나의 에너지장으로서 알아차린다 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물건을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섭취하고 싶고 소비하고 싶은 그 욕구 혹은 어떤 형태의 강박적인 행동을 실행에 옮기고 싶은 그 욕망을 의식적으로 느낀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의식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욕망을 의식적으로 느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 공부는 얼마나 내가 그 의식적이라는 것이 알아차림이잖아요. 나도 모르게 일어났어요. 알아차림이 없다라는 거고. 그거 알아차림이 일어났다라는 거. 그래서 의식적이라는 것을 알아차림이라고 바꿔서 이해해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느끼거든요. 그러면 이 얼마나 의식적이냐에 따라서 당신의 공부의 순도와 힘이 달라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느껴지고 호흡으로 너무 힘들어. 그럼 호흡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계속 공부에 힘이 붙어가면 어떤 것을 권해요? 호흡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 상황을 그냥 그대로 보는 것을 권해요. 이것을 그래, 내가 너무 지금 끌려다니고 있구나. 저 상황이 너무 놀아나고 있구나. 호흡으로 돌아와야지. 그러는 의식을 뭐예요? 전환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냥 그것에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올라오는 그 마음을 보면서 그냥 그대로 내가 그것을 얼마나 봐낼 수 있느냐. 나의 그 감정에 이리저리, 나의 업식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는 채로, 누르지 않은 채로, 그것에 막 충동되지 않은 채로 그 미묘한 그 선을 지키면서 얼마나 그 자리에 그대로 살아있는 날것의 그 감정을 계속 느껴줄 수 있느냐. 이제 이것이 갈수록 더 관건이 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해도 아주 좋죠. 힘이 없잖아요. 내가 그걸 버텨낼 바로 끌려가 버리니까 내 업식에. 그럴 때는 호흡으로 돌아오거나 뭐 컵의 온도를 느끼거나 이런 거 다 좋은 어떤 방편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계속 집중해야 될 분은
의식적인 노력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르게 될까요? 여기에서는 톨레는 이렇게 말해요. 알아차림이 강해짐에 따라 중독적인 행동 패턴은 약해질 것이고 마침내 소멸될 것이다. 중독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생각이 일어나면 곧바로 간파해야 한다. 스스로에게 물으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그 중독성이 당신을 속여 원하는 것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게 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톨레는 알아차림을 강하게 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이 알아차림을 우리가 의식으로도 인식한다 그랬잖아요. 나의 욕망을 의식하라. 그리고 그것을 계속 알아차려줘라. 느껴줘라. 의식하라. 이제 이것은 뭐를 알게 해줘요? 우리의 관성을 보게 해주는 것이 아주 큰 특징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의식적으로 해가지고 하지 말아야지. 아, 내가 이렇게 했구나. 이런 거를 뭐 깨닫고, 나 자신을 객관화하고, 메타인지력을 높이고, 어떤 영적인 그 활성도, 그 섬세함을 높이고, 이런 것들도 물론 작용이 일어나죠. 깨어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의 가장 큰 공효라고 하는 거, 의식적인 노력의 가장 큰 공효는 뭐예요? 당신의 관성에 대한 패턴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도, 호흡을 알아차려서 이 순간에 일어나면 이 순간에 일어나는 호흡만 보는 것이 아니고 볼 수가 없어요. 공부가 처음에는. 그래서 호흡 보는 것도 너무 힘들고 계속 공부하다 보면 정말 이 생각 때문에 너무 괴롭다는 걸 알게 돼요. 이 몸 불편한 것은 일도 아니에요. 다리 불편하고 뭐 등 아프고 어깨 아프고 머리 아프고 이런 몸으로 오는 것은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아주 이것만 지나가면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몸은 그냥 이 습관에 아주 적응하는 그 습관, 몸의 지성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적응력을 가지고 있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존재예요. 이 발전이라는 게 좋기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쁜 습관도 몸으로는 적응이에요. 좋은 습관도 몸으로는 적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계속 진화하고 적응하고 있는데, 나쁜 습관에 진화하고 적응하고 있을까, 좋은 습관에 진화하고 적응하고 있을까는 몸에 맞추어서 해야지. 내 생각 그렇게 아무리 해봤자 몸은 나쁜 습관 계속하면서 생각으로는 좋은 생각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몸의 지성에 맞추어서 해야 돼요. 몸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라는 거. 이 진화가 당신이 생각하는 뭐 더 창조적이고 더 놀라운 어떤 것이 아니에요. 이 진화는 내가 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거기에 몸의 지성이 힘을 부여하는 그 관성이 있어요. 그것을 알면 되고, 일단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나의 생각, 업식의 패턴, 관성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그것을 깨워서 보다 보면은 나중에 이 힘든 것이 이 엄청난 생각 때문에 압도당하거든요.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많이 괴로워하시는데, 그것들을 보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그것을 계속 알아차리는 것, 그 알아차림으로써 탁 넘어가는 순간이 오는데, 넘어가는 순간이 뭐냐? 그것이 내가 이럴 때 좀 이렇구나. 그것을 알 때 탁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생각이 정말 많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뭐 좋은 생각하고 평화로운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그러고 우주와 하나 되는 어떤 기운의 느낌을 느끼고, 순간적으로는 되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깨끗하게 안 돼요. 내가 이 관성의 패턴을 보게 되면 나의 프로그램을 읽는 것과 같은 효과예요. 에고의 프로그램을 읽는 거라고 표현해도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인 깨어있음에 대한 강조를 무한히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행동이 있기 이전에 그 생각이 있다라는 거, 생각을 어떻게 알게 돼요? 의식적인 깨어있음만이 생각을 알죠. 행동이라는 건 드러나야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의식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